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거든요. 오늘이라도 당장 연말정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연금계좌 투자하시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셔서 충분한 노후 준비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금 계좌에 돈이 좀 모였으면 연금 투자로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아, 건물주까지 부장님이 가져오신 주제인데 선 넘는 느낌. 건물주는 쉽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의 건물주분들이 보시면은 욱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건물주 못지 않다고 했으니까 건물주 부럽지 않은 그 연금 소득을 연금 계좌로 충분히 창출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 계좌로 어떻게 투자할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은퇴 후의 노후 자금, 이거 얼마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또 한 번 1위를 한번 재기록을 하더라고요. 10명 중 4명이었는데 6분 정도가 노인 빈곤에 해당된다 얘기하셔서 한국은 굉장히 좀 위험한 수치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OECD 기준이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김작가 TV가 이제 재테크가 조금 강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젊을 때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노후에 가가지고 내가 깡통 차면 그러니까요. 인생이 이제 말로가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요즘에는 또 평균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너무 욜로를 하면 나중에 진짜 골로 갈 수도 있죠. 욜로하다, 골로 간다. 예. 저는 이제 노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평균 은퇴가 언제냐? 50대 중반? 잘해야 한 60대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평균 수명이 얼마냐? 우리 몇 살까지 살까요? 85세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미 88세 정도가 기대 여명이고 아마 저희가 그 나이 때면 제가 봤을 때 정말 100세 시대가 현실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은퇴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먹고 놀아야 되는데 상당히 좀 일단은 암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이후에 그러면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뭐 여러 다양한 기관에 서베이를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평균 얘기하는 게 부부 기준으로 그래도 월에 한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기본적으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의료비 있고 교통비 있고 통신비 이런 것도 있고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그냥 숨만 쉴 거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외식도 좀 해야 되고 여행도 좀 가야 되고 여가 활동도 좀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중에 또 손주들 오면 또 용돈도 줘야 손주들 자주 옵니다. 안 주면 좀 자주 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합쳐보면은 그 수도권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 정도. 만약에 우리가 자연인이다로 내려가면 뭐 훨씬 적어도 되지만 뭐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죠. 30년 동안 놀고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월에 350만 원이면 1년에 한 거의 한 4천만 원 돼요. 그러면 30년 계산하면 12억 나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들려면 은퇴하는 시점에 내가 12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매달 350만 원씩 따박따박 뭔가가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주가 아니어도 연금 투자로 얼마든지 이런 350만 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그 연금으로 그런 것들 대비가 좀 가능할까요? 저희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이제 노후에는 관심이 많은데 연금에는 관심이 없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하면 크게 그 세 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3층의 연금 구조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받겠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부어줘요. 그걸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또 저축할 수 있겠죠. 개인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층의 연금 구조를 잘 쌓으시면 충분히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조금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연금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요. 일단은 뭐 1층 그 국민연금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사가 부어주는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DB형이냐 DC형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셔야 돼요.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뭐냐면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준 다음에 퇴직 시점에 고생했어요. 연금입니다. 퇴직금입니다. 주는 겁니다. 대신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을 적용시켜서 연금을 계산을 해요. 퇴직금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임금 인상률이 막 매우 가파르게 높아진 사람은 최근 3개월 월급 기준으로 받으니까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운영해주는 DB형이 좋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근로자들 보게 되면은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거든요. 55세, 57세 넘어가면은 이제 일은 할 수 있지만 월급이 갑자기 70%, 60%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넉놓고 있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해가지고 퇴직금 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이런 분들은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매달 또는 매년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해주면 그거를 개인이 열심히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DC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회사가 돈을 주는 거고 내가 내 돈을 추가로 넣는 건 아니에요. 네. 뭐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이 쌓이면 나중에 은퇴할 때 개인별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IRP,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IRP인데 이게 이제 정부가 생각해 보기에 혹시나 니네들 여유가 있으면 회사에서 주는 거 말고 니네가 좀 더 퇴직금 더 붓고 싶으면 좀 부어봐. 대신 우리가 좀 혜택을 줄게.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연금 계좌의 세액 공개 혜택인 거예요. IRP 계좌를 퇴직 시점에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서 여윳돈 있으면은 조금씩 이 IRP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미리 퇴직금을 조금 이렇게 쌓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계좌로 나중에 회사가 주는 돈을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크게 보면 회사가 쌓아주는 거, 네. 내가 추가로 불입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개인연금은 조금 복잡한데 이름이 연금저축 뭐뭐뭐 붙은 게 있고 그냥 또 연금보험 이렇게 또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축이라는 단어예요. 중간에 연금저축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세액 공제 상품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연간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게 연금저축이에요. 은행에서 하면 연금저축 신탁, 보험에서 하면 연금저축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개설해서 하면 연금저축 펀드, 요렇게 있는 게 바로 네. 세액공제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연금보험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네. 받는 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네. 주는 게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 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 설명해 주셔서 알긴 알겠는데 좀 더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준다면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IBK 연금보험 회사인데 네. 저도 저희 회사 오기 전까지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연금보험도 있고 연금저축보험도 있네. 이게 네. 도대체 뭔 차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축이 붙은 거는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그냥 비과세 혜택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되고 연납으로 있고 뭐 월납 뭐 이런 게 있는데 월납은 또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4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이제 15.4% 비과세 해주는 게 바로 이 연금보험 상품이라서 똑같이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구분하시면 되고 구분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로 내가 지금 당장 혜택을 볼 거냐 아니면 나중에 받을 때 비과세로 혜택을 볼 거냐 네.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 상품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 걸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입장이 난처한 게 네. 저는 이제 IBK 연금보험, 연금보험 회사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개별 상황에 좀 다르고 네. 진짜로 냉정하게 제가 뭐 아는 분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젊은 시절에 좀 열심히 운용을 하다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연금보험회사로 옮겨서 받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유리해요. 일단은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 펀드,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보험,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은 지금 없어졌어요.
기존에 있는 것만 있으니까 빼고 내가 증권회사에서 내 개인연금 운용할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 가입할 건지인데 왜 증권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더 낫다고 하냐면 그 장점이 있는 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 이율에 적용받고 원금이 보장되긴 하지만 매달 납입금이 정해져 있어요. 약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매달 뭐 35만 원씩 붓겠다, 50만 원씩 붓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중간에 이거를 또 해지해가지고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상당 부분 손해보고 토해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대부분 안전한 그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괜찮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또 수익률 떨어지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납입금이 자유로워요. 내가 이달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한 100만 원 붓고 다음 달에 없으면 좀 안 부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R 주식은 아니더라도 주식과 똑같은 ETF라던가 또 뭐 리츠라던가 뭐 펀드라던가 또 뭐 다양한 상품들에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김 작가 TV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 괜찮은 섹터나 괜찮은 상품 있으면 연금저축 펀드로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받을 때는 보험회사인 연금저축 보험에 바꾸셔가지고 돌려받으시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보험회사의 장점은 종신형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운용하다가 나중에 보험회사로 옮기는 게 베스트다. 자, 그럼 연금저축과 IRP 중에는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아까 세액공제 받는 것 중에 이제 연금저축과 IRP 말씀드렸는데 IRP는 퇴직연금이라고 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내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연금저축 상품 이제 주로 펀드로 얘기를 하죠.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불입하는 건데 이게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금저축으로만 다 넣으면 6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IRP로만 하려면 900만 원까지는 또 다 돼요. 그래서 조합이 중요한데 결론은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하시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우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연금저축은 뭐 펀드든 보험이든 환급을 받고 싶다,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지해 줍니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어떤 제약이 없어요. 연금저축 보험은 조금 해지하면은 좀 손해본다고 했지만 이 IRP 같은 경우는 안 돌려줘요, 잘. 왜냐하면 정부가 너 이거 퇴직금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 준 건데 왜 중간에 정산받아? 사실은 조사를 보니까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거의 한 8, 90%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불입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니까 법령을 바꿔가지고 IRP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해지 못 해준다 뭐 이렇게 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되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막 불치병이 생겨가지고 큰 돈이 든다던가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목돈이 필요한데 뭐 없다던가 이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IRP는 돌려주고 연금저축은 그냥 돌려줘요. 훨씬 좀 더 내가 운신의 폭이 있는 게 이제 연금저축인데 대신 연금저축도 돌려받을 때 내가 받은 세액공제는 토해내야죠. 왜냐면 이건 연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받은 혜택이니까 연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투자 상품에 있어서 연금저축이나 IRP나 둘 다 뭐 ETF 뭐 이런 거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IR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라고 해서 30%는 의무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뭐 국채나 이런 것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100% 다 뭐 주식 ETF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수료가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조금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연금저축 펀드를 일단 우선적으로 600만 원 하고 나머지 300을 IRP로 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액공제 투자한도 연간 9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 투자해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매달 350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의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있어요. 첫 번째는 복리의 마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한 20년 넘게, 뭐 한 30년이면 베스트고요. 사회 초년생부터 30대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하면은 한 30년 부을 수 있잖아요.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른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 복리 수익률을 70일을 그 연 복리 수익률로 나눠보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7% 연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70일을 7로 나누면 1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자산 원금이 더블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900만 원까지밖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액공제는. 예를 들면 900만 원을 10년 부으면 9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7%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20년 되면 9천만 원이 1억 8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10년을 더 했다. 네. 그럼 30년 됐다. 그러면 9천만 원이 4구 36이죠. 3억 6천만 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풀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900만 원씩 납부를 해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148만 5천 원을 이제 돌려받죠. 그러면 처음에는 투자 금액이 900만 원이지만 그 이듬해는 900만 원에 900만 원 더한 1,800만 원에 세액공제 돌려받은 148만 5천 원 더하면 한 1,990 몇만 원 됩니다. 요 돈이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돈을 연 5%로 이제 복리 투자를 쭉 했다라고 보면 기간이 길수록 쭉쭉쭉 늘어나면서 이거를 30년간 하게 되면 무려 7억 6천 정도의 목돈이 생깁니다. 7억 6천 정도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12억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국민연금도 조금 받을 거니까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조금 욕심을 내자면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되지만 전체 연금계좌의 한도는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00만 원 더 해도 돼요. 너무 그러면 아니 내가 월급이 빤한데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으니까 무조건 하시고 그냥 월 100만 원으로 끊게 300만 원 더 하셔가지고 1200만 원 1년에.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하시면 아까 제가 900만 원만 하게 되면은 연복리 5%로 하면은 7억 6천 정도 나왔잖아요. 300만 원 더 불입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운용하면 9억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네. 노후 필요한 자금들이 마련이 되죠. 대신 투자 기간이 조금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나는 이제 40대인데 나는 50대인데 나 이제 끽해야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뭐 20년도 안 남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게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정적 꾸준한 수익률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 투자하고는 좀 컨셉이 달라야 되는 게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한다면 막 뭐 성장주, 뭐 테마주 이런 거 투자하면 막 한 방에 막 따블 막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해는 수익을 냈는데 내년 가면 또 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나면 이거를 온탕 냉탕 반복하면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내 원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손실이 나면 안 되고 작은 수익이라도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5%만 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라는 수익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문제는 매년 이렇게 내드는 게 문제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의 자산군에 몰빵을 지르면 안 되고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뭐 금, 리츠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 그것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할 게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그 자산별 비중을 보면 주식은 한 30%, 중기 채권, 장기 채권 합쳐가지고 한 55%,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는 원자재가 한 7.5%, 뭐 금 7.5%, 이렇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비율은 아마도 이 레이 달리오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비율을 유지하는 게 가장 그 적합한 자산 배분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것들이 서로 뭐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섞이면서 이제 꾸준한 이제 수익률을 내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뭐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시면 터질 때는 좀 덜 터지고 먹을 때는 뭐 많이는 못 먹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연금 계좌에 충분히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이 사실 자산운용 전문적으로 하셔서 분산 투자 뭐 잘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연금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그게 고민이긴 해요. 이제 저희처럼 네. 자산운용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아까 했던 자산별 비중 얘기하고 뭐 리밸런싱도 하고 정기적으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내가 생업도 있고 뭐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언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냥 일단 컨셉이 그렇습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냥 그 금융 상품 중에서도 알아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투자를 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T3총사. T로 시작하는 이 세 개의 금융 상품에만 투자하셔도 복잡한 포트폴리오 뭐 올레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그냥 모르셔도 된다. TDF, TIF, TRF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충분하게 여러분 안정적인 수익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TDF, TIF, TRF에서 앞에 T하고 뒤에 F는 똑같아요. 타겟이고 뒤에 F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되는 것만 달라지는데 TDF는 뭐냐면 D가 데이트예요. 타겟 데이트. 그러면 이 타겟 데이트가 언제냐면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타겟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퇴가 한 20년 뒤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죠, 지금 올해가. 그러면 예를 들면 2045 TDF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얘는 어떻게 운용을 해주냐면 내가 20년 뒤에 은퇴라고 이렇게 뭔가 정해주면 이 운용을 하는 펀드는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투자 기간이 20년이나 되네. 20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부침이 있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하니까 투자 기간이 길면 이 위험 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조금 높여야겠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식 비중이 뭐야? 거의 한 7, 80% 돼요. 반면에 한 채권 비중 한 20% 정도. 그랬다가 시간이 점차 은퇴 시점에 가까이 가서 1, 2년 뒤에 은퇴다 그러면 이제 은퇴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은퇴 자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라고 마치 이제 글라이드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은퇴가 많이 나오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주고 은퇴 시점이 가까이 오면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수익을 좀 지켜주는 요것만 하셔도 주식, 채권 또 뭐 다양한 국가의 자산별로 섹터별로 자산 배분이 되니까 요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자산 배분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혹시나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각 운용사의 이 TDF의 수익률을 한번 순위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FN 가이드에서 조사한 건데 한국 투자 TDF가 올해 연간으로 1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올해는 뭐 주식장이 좋았으니까 이거는 분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나왔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뭐 주식 투자한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형태죠. 위험이 그만큼 적게 투자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7위의 법칙 생각해보면 10% 수익률이면 7년에 한 번씩 원금이 들게 되니까 사실은 되게 좋죠. 근데 물론 뭐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TDF는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주식도 좋았잖아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전 저점과 종고점에 의하면 어쨌든 상승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 비교할 때는 벤치마크 지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에 비교하면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만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코스닥이 거의 한 30%, 20몇 %일 거고 코스피가 한 12% 정도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여류일 수 있는데 수익률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률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프 레이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대비 수익률인데 내가 얼마나 위험을 지고 이 수익을 냈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샤프 레이쇼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국 투자 같은 경우는 샤프 레이쇼가 0.7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수익을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주식장이 좋았지만 내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이 TDF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를 하니까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정 부분 좀 커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TDF의 장점이 있고, 보다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려면 올해만 말고 한 뭐 과거 10년 정도 어떻게 성과를 보였는지를 한번 요청을 하셔서 받아보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TDF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운용사별로 TDF가 다 있어요. 한국투자, 뭐 KB, 신한, KB, 교보학사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좀 하시면 되겠고, 일단 올해 수익률은 뭐 한국투자가 조금 좋았다. 광고는 아닙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자, 그럼 나머지 TIF랑 TRF는요? 네, TIF는 가운데 I가 타겟 인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좀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거나 이제 내가 은퇴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부을 돈이 없다 싶을 때는 TIF 자산으로 이제 투자를 옮겨 놓으시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TIF의 핵심은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데 이 원금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많이 받는 타겟 인컴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뭐 한 5억을 모았는데 매달 300만 원씩 빼야 되면 5억이 계속 300만 원씩 사라질 거 아니에요. 최대한 여기서 안정적으로 이자 및 배당을 한 3%, 4% 정도 타겟을 해서 이자랑 배당을 주면서 최대한 원금을 덜 까먹게 만드는 게 이 TIF의 핵심이에요. 대체적으로 젊을 때는 TDF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다가 내가 은퇴해서 이제 연금 수령할 때는 TIF로 돌려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빼서 쓰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TRF는 이 R이 리스크예요. 타겟 리스크 펀드인데 펀드가 아니고 ETF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만 현재는 상장되어 있는 이 코덱스 TRF 시리즈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올해도 포트폴리오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주식 비중, 채권 비중 이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핵심은 리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TRF 중에서도 이제 시리즈가 7030, 5050, 3070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 7030, 5050, 3070 숫자의 의미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입니다. 7030이면 주식 70%, 채권 30%, 5050이면 50대 50,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5050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고 5천만 원은 채권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주식이 5천만 원짜리가 예를 들면 1억이 됐어요. 그리고 채권은 그냥 뭐 이자 따박따박 받아서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이 한 6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 주식은 1억이고 채권은 6천만 원 됐으니까 비율이 5대5가 아니죠. 근데 얘는 늘 항상 이 비율을 리밸런싱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이 지금 이 1억이 높아졌으니까 얘를 한 3, 4천만 원 팔고 이 3, 4천만 원을 채권을 사가지고 다시 50대 50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알아서 리밸런싱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늘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뭐 5050이든 뭐 7030이든 이 어떤 비중을 딱 세팅을 해놓으시면 투자 시점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비싸진 거는 차익 실현을 하고, 성과가 부진한 자산은 이른바 물타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끌고 나가다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가 나오겠죠. 요것도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TRF도 상당히 여러분이 손쉽게 이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노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순서가 조금 뒤로 왔는데,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이 연금과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맨 처음에 해봐야 되는데, 연말정산도 아까 미리 보기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노후 은퇴 연금 계좌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정도면 내가 은퇴 이후에 얼마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나와 이거를 미리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금융감독원에 가시면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 이렇게 치시면 바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찾아 들어가 보시면 내 연금 조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회원가입하시고 뭐 자료 받는데 뭐 시간 걸리고 하시면 나중에 내가 가입한 모든 금융 상품 중에 연금이 다 이제 리스트업이 돼요. 심지어 나는 몰랐는데 잠자고 있던 거 부모님이 내 명의로 깜짝 서프라이즈로 선물해준 연금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은 게, 그 아까 제가 3층 연금 구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부터 해서 내가 몇 살 때부터 연금 얼마 받고 몇 살 이후에는 뭐 얼마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게 국민연금 파란색 65세부터 국민연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퇴직연금을 한 60세부터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도 60세부터 맞춰놓으면 결국 3층의 연금 구조가 되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부장님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족한 구간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부족한 구간을 보고, 내가 예를 들면 50에서 55세까지가 캐시플로우가 없네. 내가 그때까지는 직장 생활 해야 되겠구나. 내지는 내가 그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지금 넣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뭐 80세 이후에는 또 비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인데 내가 그래도 80세 이상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때 상품을 끼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연금에 대한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이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내 연금 조회도 꼭 해보시고 전략적으로 내 연금에 대한 설계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장님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은퇴 후 노후 자금 얼마 필요할지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랑 주미 사망 연령이랑 채빈 사망, 그 다음에 기본 생활 비용, 그 다음에 이런 여가 생활까지 하는 경우의 수를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은퇴 연령 60세, 보통 60세보다 이전에 하시죠. 근데 이제 아마도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이게 정년이 좀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근데 정년 연장된다 해도 대부분 60세까지 사실 임금 피크제로 지금의 연봉 그대로 받기엔 좀 힘든 구조라는 거는 이제 감안해야 되니까. 어쨌든 60세라 가정하고 평균 수명, 주미 사망 연령, 채비 사망. 중위 사망은 이제 평균 수명이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좀 약간 어렸을 때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사고 당하신 분도 있으니까 좀 낮은 거고, 중이라는 거는 그 사망 연령 중에 가운데 있는. 예. 그리고 채빈 사망은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나이대. 그래서 저희가 기본생활비용 월 144만 원을 했을 때는 연에 1,7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60세인 그분이 82세까지 사시면 거의 4억이 필요한 거고, 85세까지 사시면 4억 3천, 88세까지는 4억 8천, 거의 5억인 거죠. 근데 사실 기본생활 비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숨만 쉬고 살 수는 없는 쉽지 거잖아요. 않잖아요. 여행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그다음에 문화생활, 뭐 자녀 용돈 조금이라도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 이게 3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려면 1년에 4천만 원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60세 은퇴했는데 82세까지 9억, 그 다음에 85세까지는 10억. 이게 사실 우리가 사망을 우리 나이가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80세까지 살고 싶다는 분이 9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88세까지 사시면 11억인 거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100세로 간다면 여기는 훨씬 더 커지겠죠. 맞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60세 이후에도 일을 더 하고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30, 40대 때, 50대 때 돈 받는 것만큼 절대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내가 물론 버는 게 있겠지만 이 근처에 돈이 없으면 내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데이터로 직접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훨씬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장님께서 이렇게 자료 이제 정리 한번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막 노후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 특히나 통합연금 포털에 가셔서 이제 내 연금 조회를 해보시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노후 준비가 돼 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뿌듯함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대신 전제 조건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금 관련 투자를 계속 한다는 가정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이 되면, 그래 내가 열심히 60세까지 직장 생활하면
그래도 이 정도의 연금이 모이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 거랑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 하는 거랑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 연금 조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혹시나 그게 채워지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남은 또 시간도 이렇게 여가 생활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기본 생활 비용이랑 기본 생활 여가 생활 이 두 카테고리가 있다면 뭐 사실 더 많은 카테고리가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밑에 카테고리 있고 싶잖아요. 여가 생활 다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밑에 수치들을 보면 무서워요, 뭔가. 아 진짜 저는 적게 버는 편은 아닌데 와, 내 노후에 지금 60세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자칫 잘못해서 80세까지 살고 싶었는데 90세? 100세 가면 더 사는 게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약간 되게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내 주변 지인들은 지금 노후 준비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의 행복, 막 여행 가고 뭐 명품 가끔 사고 다 좋은데 미래에 있는 60세, 70대, 90세의 그 사람도 나잖아요. 그때의 사람에서는 그때의 그 분에겐 지금이잖아. 그때의 여러분은 괜찮은지 내가 뭔가 너무나도 지나친 가소비를 할 때는 그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니까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막 많이 사시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 작가님 정도 되시면은 이게 캐시플로우가 꽤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척 지금 격한 공감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 무서워요, 이런 데이터 보면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뭐 꼭 뭐 연말정산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하면 그게 이른바 복리 투자를 극대화시켜서 내가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연말정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연금계좌 투자하시고 이거를 놀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하셔서 여러분 충분한 노후 준비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정산과 연금 이제 투자 굉장히 좋은 콘텐츠도 준비해 주셨지만 또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숫자로 과연 내 노후 준비의 지금 경각심이 어느 정도 단계로 이제 올려야 되는지 그거를 좀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나 지금 내 소득과 소비를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 네, 근데 이제 또 너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숫자가 좀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대비 자금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린 숫자는 이제 수도권에서 흔히 말하는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을 다 누린다라는 가정이시니까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금액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500만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서울, 경기, 인천에 합쳐서 2,500만 살잖아요. 반이나 여기 해당된다라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지방은 이거보다 적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겠다는 생각 부장님 덕분에 했으니까 연말에 어쨌든 따뜻한 연말에 이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내년을 위해서 또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올 한해도 한번 돌아보고 내 노후 준비, 그 다음에 내 연말 정산, 내 연금 투자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내년 2024년에 다시 한번 뛰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면 선생님 박준영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